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랗게 질린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채무 불이행 위험이 부각된 가운데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반장님 만나뵙기 전에 시장 간단하게 복습해본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복귀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각각 0.22% 떨어진 2,491포인트 선에 0.63% 떨어진 824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장 막판에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양시장 지수 확인까지 해봤고요. 자세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특히나 팔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이 849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848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였고 외국인은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649억 원어치, 외국인이 567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고 기관만 홀로 1,328억 원어치 지수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계속해서 실적과 관련돼서 기업별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YG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G플러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555억 원, 영업이익이 92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오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06%, 영업이익은 117% 증가한 실적이고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 실적 이슈에 힘입어서 YG플러스 10.54% 오른 채로 6,29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오랜만에 이 구제역과 관련된 이슈가 오늘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현재 대성 미물이나 이제 전일 대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던 종목들이 아주 특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만 구제역 관련된 종목들 중 대성 미생물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한가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제일바이오도 13.65%, 이글벳도 9.51%, 우진 BNG도 5%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이 구제역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오늘 움직임이 나왔던 점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앞서서 1부에서도 예고를 해드렸던 만큼 2부 오늘 강의를 준비해 주신 김선윤 반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미국의 부채 불이행 이런 이슈와 관련돼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일단 오늘 시장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막판에 시장이 좀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계실까요? 우선은 에코프로 영향이 좀 컸던 시장이었던 것 같고 이게 그 시장을 조금 정말 냉정하게 좀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5월 달이 아직 한참 남긴 했는데 이 하필 6월 달에 이 부채 한도 협상 이슈 계속 나오고 있고 뭐 FOMC 점도표부터 해가지고요. 일본 BOJ에서 이제 통화정책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아직 뭐 아니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위험 요소가 산재돼 있어요. 사실 많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일본 BOJ 쪽에서 움직인다면야 뭐 크게 나쁠 건 없겠지만 국내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은 다른 이슈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선 당장에 있어서 5월에 뭐 증시를 떠나라라는 격언 20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20년째 그렇게 일이 발생하긴 했거든요. 근데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좀 뭐 어찌 됐든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선은 좀 피해 있는 게 맞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재미없는 시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시장 보시고 또 하나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여야 같이 모여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모여가지고 부채 한도 협상 얘기 또 한답니다. 한 번 결렬됐고요. 근데 이게 두 번 만에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지만은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좀 이따 제가
관련된 일이 정말 발생했을 때 차트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강의 끝까지 보시고 조금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포인트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반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강의 내내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기만 하셔도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 화면에 뜰 겁니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반장님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가 된다는 점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실시간 채널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반장님과 함께 오늘 본격적으로 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오늘의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죠. 자, 여러분, 오늘 강의 부채한도예요. 부채한도 얘기 드릴 건데 항상 이제 고민이 돼요. 이번 시장에서 이 부채한도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지 굉장히 지금 사실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이 부채한도 얘기를 쫙 드릴 건데요.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나면은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하고 와닿는 얘기구나. 그냥 기사로만 막 흘려듣지 마시고 정보 확인하시고 오늘도 지식을 한층 레벨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되게 중요한 얘기 오늘 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요즘에 오픈 채팅방에서 사실 리딩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어차피 시장 자체가요. 5월, 6월까지 이거 얘기 끝나기 전까지는 재미없어요.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약간 좀 하이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보면요. 코스닥도 에코프로 라인들 때문에 컬핏하면 지금 가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딱히 재미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쉬어가는 시장 생각하시고 우선 강의 집중해서 들으신 다음에 결론을 내리세요. 머릿속으로. 아마 기회가 온다면 정말 괜찮다면은 향후 수년 동안 다신 안 올 그런 바닥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부채한도란 그냥 얘기만 들었지 이게 뭘까에 대한 부분 그냥 고민해 보셨나요?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 그다음에 국가 채무 관련 이자 지급, 세금 환급 등을 포함해가지고 지출에 있어서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총 금액을 부채 한도라고 우선은 사전적인 의미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미국 재무부가 정부 지출을 위해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재무부도 합법적인 뭔가 필요해요. 그렇죠? 재밌는 우선 내용인데 이게 우선은 간단하게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또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만들 거야 합법적으로? 국채를 발행합니다. 무슨 국채를 발행해요? 미국 국채를 발행합니다. 뭐 2년물, 10년물 여러분 채권 매수하시면은 기간 지나면 이자를 같이 주죠. 일정 부분.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거를 자국민이든 해외든 이 해외라고 포함하면 우리나라 기관들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은행들도 포함될 수 있고 연기금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팔아요. 국채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무한대가 아니라 한도를 정해서 빌리게 되어 있어요. 왜 한도가 정해졌는지에 대한 의무도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찌됐든 찍어낸 국채는 만기 때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채권은 만기 때 돈을 갚아야겠죠. 일정 부분 이자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갚을 돈이 없으니까 미국은 또 뭘 합니까? 새롭게 국채를 찍어냅니다. 근데 만약에 못 갚으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채무불이행 디폴트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찍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부채 한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왜 생겨났냐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부채 한도라는 게 왜 생겼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1917년도에 최초로 한도를 법으로 지정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 빵 터지고 나서 미국 정부의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전쟁 나면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런데 채권을 발행해서 팔아야 되는데
일일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소모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일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부채 한도를 정해놓고요. 정하고 재무부가요. 그냥 뭐예요? 의회 승인 없이 상원, 하원 승인 없이 그냥 의회 승인 없이 재량적으로 그 한도까지 국채를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팔고 해외든 자국에든 파는 겁니다. 그렇게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다시 그러면 한도라는 게 갑자기 발생했잖아요. 언제 발생을 했냐면 1939년도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의회에서 재정지권에 대한 한도를 정했고요. 실질적인 첫 한도는 1940년도에 첫 한도가 490억 달러, 지금으로는 64조 원 정도의 금액으로 처음에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80여 차례, 100여 차례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한 100여 차례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정도 가까이 한도가 수정되어서 올라가 있어요. 네. 지금은 얼마냐면요. 이게 64조 원인데 지금은 얼마냐면 4경 원 정도 돼요. 이제 감이 안 오시죠? 4경 원. 1경이 10,000조예요. 감이 안 오는 금액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요. 이 상황이에요. 걱정인 게 미국이 이것 때문에 한번 호되게 무너지면 전 세계 증시가 대공황 오는 거예요. 예, 하여튼 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옐런 장관 또 뭐라고 하냐면 한도를 좀 없애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계속 꾸준하게 또 하고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해가 조금씩 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부채 한도를 넘어서면 지금 막 시끄러운 거예요. 부채 한도가 넘어선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부채 한도가 넘어서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 그래도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연준에서 예치된 일반 계정 자금 우선적으로 사용해요. 자, 일반 계정 자금은 10조 원이 좀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한 6조에서 한 8조 정도 사이의 일반 계정 자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정도가 안 돼요. 이 정도 보유하고 있고 이거를 다 썼어. 예,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필요하면은 특별 조치라는 걸 시행해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특별 조치까지 시행했을 때 옐런이 얘기하는 게 6월 1일 날 뭐가 된다?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6월 첫 주에 모든 금액이 돈이 빵꾸가 난다. 이 특별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야 뭐 상원, 하원, 특히나 하원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특별 조치 시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요. 그럼 특별 조치 기간에 돈을 어떻게 빼냐, 쓰냐? 정부 저축개정투자기금이랑 공무원 퇴직연금, 장애인연금, 외환안정기금의 재투자를 중단하거나 기금 재원을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도 다 썼는데도 부채 한도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도 상향이 안 돼서 국채를 못 찍어서 못 팔게 되면은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가 되고 셧다운이 될 경우에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도. 공무원들은요, 무급 휴가를 갈 수도 있어요. 예.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이 있는데 사실 가면 안 되긴 해요. 그죠? 자, 그래서 디폴트가 되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당연히 셧다운이라고 하고 말씀드렸죠? 미국 정부가 돈을 못 씁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달러 가치 급락 나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 국채를 발행해서 했는데 미국 국채를 못 믿겠다.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CDS 프리미엄 이것도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부도 위기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디폴트가 나진 않아요. 안 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시점 자체에 주가 급락 과정이 항상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미국이 망할 리는 없어요. 그렇죠? 망할 리는 없는데 당장에 망할 리는 없어. 수십 년 동안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데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 근데 현 시점에 왜 부채 한도 협상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 자체가 높냐면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미국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점에 문제가 뭐냐면요. 미국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완전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하원은 여러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잘 아실 거고요.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채 한도 협상은 하원도 통과해야 되고요. 상원도 통과해야 돼요. 근데 하원이 공화당이에요. 트럼프를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보면은 상원은 민주당이긴 한데 요즘 바이든 대통령이 솔직히 나이가 많잖아요. 내년 대선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좀 많아요. 하여튼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인데 공화당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부채 한도 상향을 해줄 테니까 동의해 줄 테니까 정부의 대규모 지출을 삭감을 해라. 그러니까 뭘 줄이냐? 기후 변화 기금 폐지하고 학자금 대출 탕감했던 거 그거 그만해라. 그러니까 수십억 달러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공화당에서 내년 대선을 어떻게든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갔던 기업들한테 돌아갔던 자금들 자체를 회수를 해야 돼요. 민주당 지지율 자체를 끄집어 내려야 된다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요. 근데 지금 굉장히 기회가 좋잖아요. 왜 바이든 대통령 자체도 사실 딱히 그렇게 내년 대선을 봤을 때는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새로운 인물이 떠오르고 있긴 하고 떠올라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거를 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걸 지지율 자체를 끄집어 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수싸움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뭘 하고 있냐면요. 민주당에서는요. 조건 없는 한도 인상 방침. 어제 저녁에도 바이든이 또 이 같은 맥락을 유지하는 발언을 또 해요.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만나가지고 여야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해결이 안 돼서 12일 다시 만난대요.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일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해결이 되겠냐고. 너무 강경책이야.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추진 법안은 대통령으로서 거부권 발동 의사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꼬여 있어요. 시장 자체가. 만약에 이제 터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자, 2011년 8월 달에 오바마 정부 때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좀 합니다. 코스피 지수인데요. 제가 돌아가서 2011년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아찔합니다. 확대를 좀 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2011년 차트고요. 2011년 8월에 요때부터 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시장이. 요 고점부터 최저점까지 한 24% 정도가 되는데요. 한 20% 정도가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빠졌습니다. 이때 당시 오바마 정부 때 이때 당시에도 여야의 이 극한 대립으로 갔었어요. 계속 이제 협상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셧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셧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미국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이 됩니다. 팍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 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아, 큰일 났다. 물론 사람들은 알죠. 결국 저렇게 싸우다가 해결은 할 거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심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한 2,100포인트 수준이었는데요. 떨어져가지고요. 1,600 거의 50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20% 이상 빠졌거든요. 근데 또 심각한 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이때 당시에 8월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회복을 하는 시간 자체 보세요. 회복을 그렇게 또 못했어. 근데 물론은 이 끝바닥에서 여기까지 반등 나오면서 수익은 많이 났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 또 무슨 시장인가? 이때 당시에 금리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이런 고금리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안정돼 있는 시기였다고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는 어때요? 이때 당시에 CPI고 PPI고 봤을 것 같아요? 안 봤어요. 그런 시장 아니었어요. 그런 게 중요한 시장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악조건의 상황은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2,500포인트 왔다 갔다 하잖아요. 2,500이에요, 지금. 2,500 조금 안 돼요, 오늘. 빠지면 어떻게 되죠? 20% 빠졌다 칩시다. 몇 되는 거예요? 2,000포인트 가는 거예요. 예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혹여나. 이거는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의 하락 포인트까지 나왔을 경우에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 사람도 그렇지만은 항상 이게 우리가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발생할 거에 대한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세상으로 하단 추세로 봤을 때도 현재 제가 라인을 그려드렸던 라인까지 시장이 좀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때 라인이 여기 라인 자체가 여기가 2,200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시장이라는 거 그렇고 이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일이 당장이 발생은 하진 않지만 발생할 것 같다는 거 하나만으로 시장이 되게 무너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요. 죄송해요. 옷이 닿네요. 자, 6월 달부터 해서 다시 할게요.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네. 6월 달부터 꼭 보셔야 될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죠. 6월 달에 FOMC 이거 계속 제가 얘기 드리는 거고 여기 FOMC에서 뭘 봐야 돼요? 네. 점도표 보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드려요. 어떻게 찍힐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뭐 CPI가 조금 그래도 5% 아래로 나왔고요. PPI도 발표될 거지만은 안정은 좀 되고 있어서 연준 위원들이 점을 어떻게 찍을지 모르겠지만 3월 달보다는 조금만 더 양호하게 찍힌다면 시장은 괜찮을 거긴 한데 이 부채 한도 협상이 굉장히 조금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모르는 거. 자, BOJ에서 통화 정책을 바꿀 수도 있어요. 5월 달은 안 바꿨는데요. 통화 정책을 바꿀 수도 있어요. BOJ 총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스탠스가 변화할 수도 있어. 금리를 올린다든가. 만약에 좀 예상치는 아니긴 하지만 이게 아직 산재에 있어요. 요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BOJ 영향은 미국한테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국내에서 영향은 이걸로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 여기서 더해지는 게 뭐예요? 6월 달에 이제 부채 한도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6월 달까지는 6월 중순까지 그리고 6월 1일이 지금 뭐 옐런 장관 얘기하는 게 셧다운 기한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6월 1일 자체가 살펴보자면 셧다운이 되고도 계속 몇 차례 막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동안 막 결론 못 내렸던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셧다운을 계속 유지하면은 어느새 미국 신용등급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와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게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만큼 중요해요.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제가 사실 요즘에 시장을 안 본다고는 하지만 시장을 되게 주의 깊게 보는 게 수급에 대한 상황들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요. 뭘 보고 있냐면 특히 코스닥에서는 이 코스닥 시장을 그간에 끌어올렸었던 에코프로 애들의 수급상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에코프로가 빠지면 코스닥 차트 빠지고요. 코스닥 빠지면은 어떻게 해요? 네, 지수 추정 종목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펀드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이 또 최근에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몇몇 종목에 좀 집중된다는 느낌도 들고 또 하나 종목 전체의 영향으로 봤을 때 종목들의 대형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사실 뭔가 조금 깨름직한 뭐 약간의 조금 흐름이 재미가 없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요즘에. 사더라도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시장 자체가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좀 눈치를 보는 듯한 패턴들이 많이 보여요, 종목들에 대해서. 근데 속도가 좀 빨라졌다고 할까? 그래서 당장의 5월까지는 재미가 없는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6월 1일 날 우선 특별조치 효과 6월 1일 되면 바닥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할 건 없어서 이때부터 셧다운이 들어가요. 디폴트 들어가고 진행이 좀 되는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옐런 장관이 한 4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이제 부랴부랴 5월 달에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예상이 7월이었어요. 원래가 이 셧다운에 대한 부분이. 근데 왜 그랬냐면은 4월 달에 세수가 예상보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빨라졌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조금 다행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 일이 터지든 안 터지든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6월 달 FOMC가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 거예요. 나쁘지 않을 거예요. BOJ 올린다고 한들 사실 국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나쁜 거지만. 그래서 이 부채 한도 협상만 그냥 빨리 마무리가 되던가 어떻게든 결론만 나면 돼요. 근데 저는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 게 그럼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긍정적일 거라 지금 요거 부채 한도가 만약에 5월 안으로 결정이 나버리면은 우리는 잽싸게 주식을 매수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결론이 안 나고 이게 질질 끌어버리잖아요. 셧다운으로 가버리면요. 6월부터 이미 셧다운 됐다. 에라 모르겠다. 공화당도 지금 배짜라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벌써부터 그러는데 내년도에 이거 지금 민생한테 가는 시민들한테 가는 자금도 기업들한테 가는 자금도 줄여야지만 공화당이 그나마 지지율 자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구조상. 그 흔들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흔들어야죠. 더 민주당은 옥죄고 미국 현재 정부 대통령을 옥죄일 수밖에 없거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도 그걸 원할 거야. 트럼프도 셧다운으로 가길 솔직히 원할걸요. 공화당 입장에서도. 왜? 지금 셧다운으로 미국이 가버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민들은 대통령, 현재 정부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공화당은 그거를 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바라지만 만약에 이제 6월 달 특별조치 효과 끝나고 나서 뒤로 셧다운이 진행되면요. 최소한 저는 2주에서 한 달 봐요. 그러면서 심각한 상황이 오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뭐가 중요하냐면 결론이 어찌됐든 시장이 빠지든 안 빠지든 그 시기가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봤을 때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부터 해가지고 주식을 매수해서 쫙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시너지를 낼 게 FOMC 점도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으나 저는 우선 어찌됐든 간에 이 6월 달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닥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부채 한도가 이 협상이 안 돼가지고 질질 끌어지고 디폴트 문제가 발생하면은 시장이 급락하겠지만은 거기가 한동안 앞으로 수년 동안 최저점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뭐 오픈 채팅방에서도 사실 그렇게 종목을 안 적어요. 종목을 막 대응을 해도 조금은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테마주 잡주들이 많이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급등주들이. 시장을 이끌 만한 종목들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장은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5월 시장 떠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종목들은 봐야 돼요.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국내 업종들에 대한 대응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반도체 제가 봐드릴 거고요. 2차 전지 봐드릴 거고, 자동차 봐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랑 게임 여행엔터 이렇게 짧게 이렇게 봐드릴 건데 우선은 가장 그래도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반도체 라인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시장을 어떻게 지탱을 하느냐에 따른 건데요. 자, 차트를 보면 답이 있어요.
상당히 조금 많이 따라가거든요. 삼성전자 추세 라인인데 이게 이제 큰 지지선 라인이고 그다음 이게 중간 지지선 라인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빨리 마무리가 되면은 요 1차 지지선까지 아마 밀리는 한계치가 나올 거예요. 가격적으로는 6만 원대, 6만 2천 원 정도 될 거예요. 예, 그 정도 될 거고요.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더 길어지고 질질 간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6만 원짜리인데요. 여기가 이제 2차 지지선 자체가 삼성전자는 가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맥수로 만약에 떨어지게 될 경우 쭉 밀리게 될 경우 8에서 10%가량이 아마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재밌게도 이거 삼성전자 차트인데 하이닉스 차트도 같이 보시면요. 비슷한 움직임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줘요. 자, 하이닉스 차트인데요. 보시면 하단 라인만 맞춰 이은 거예요. 하이닉스도요. 조금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여기서 여기까지 밀리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한 8%에서 10%가량 좀 더 깰 경우에 그 그림이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우선은 잘 보세요. 제가 6월로 포커스 잡았는데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2분기부터의 실적은 어찌 됐던 1분기보다는 개선이 나오고 회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포커스 자체가 이번에는 특히나 이상하게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6월 달로 맞춰져 있어요. 그럼 7월 달에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쭉 나올 텐데 실적 괜찮게 그림을 조금만 타준다면은 시장 전체가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시장 자체가 떨어지진 많이 빠져봤자 뭐 한 5% 10%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냥 떨어지더라도 삼성전자 살까 그냥 떨어지면 살까 이럴 수 있긴 해요. 그거 나쁜 방법은 아닌데 문제는 협상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최악인 경우로 갈 경우에 이 지수 자체가 이게 이 하단 자리들을 코스피 지수가 깨버린다는 거죠. 저 하단 자리가 작년 9월에 나와서 2100포인트 정도 돼요. 거기 아래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막 유튜브나 여러 언론 매체들이 가끔씩 얘기 나오는 게 시장 자체가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막 돌고 애플 자사주 매입이 계속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애플 자사주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나가게 됐고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요즘에 시장 자체가 약간 조금 재미없게 이미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현금 확보를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도 상당수 많은 기관들이 자금을 뭐 CMA 계좌 등에 예치를 해두고 그냥 우선은 잠깐은 지켜보자. 그래서 본격적인 시장 자체의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2분기로 봐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의 실적이 과연 2분기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거를 상당히 포커스로 잡는 기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IT 기업이 대다수 지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다는 것 자체가 기업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 2차 전지네요. 자 이게 좀 답답해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룹들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주식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사람 몰릴 때 하면 안 돼요. 사고 난다. 사람 몰릴 때 항상 사고 나요.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원칙 중에 하나예요. 사람 몰릴 때 사고 나요. 사람 몰릴 때 세력들 털고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사람 없을 때 주식을 사야 돼요. 관심이 없을 때. 제가 일전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시장은 완전 바닥에 있으면서 성장의 가치, 성장성과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실적도 괜찮은데 주가가 안 가고 있다면 그 종목을 그냥 믿고 투자하고 계셔하고 버티셔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요즘 몇 번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또 반대로 사람 많을 때 꼭 사고가 나거든요. 이때 조심하라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길래 속으로
어머 웬일 미쳤나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특히나 개인들도 대응이 굉장히 빠르시고 똑똑하세요. 정말 잘하시거든요. 종목이 한번 꺾였다가 올라갈 때 전고점 자리를 특히나 사람이 한번 몰리고 이런 대형주들은요 쉽게 치고 올라가지 못해요. 이거를 뚫고 가려면 외인이든 기관이든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도와주고 있나요? 다 나가고 팔고 나가는 거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안 도와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뚫고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매도 기회로밖에 판단이 안 되고 그냥 고꾸라져 버리기 시작해요. 특히나 이제 오늘은 또 하필 왜 판결이 나가지고 전 대표 얘기가 또 돌아버려가지고 구속 얘기가 돌아가지고 실형 얘기가 돌아가지고 참 답답한 시장. 그래서 2시부터 해서 빠지기 시작하더니만 코스닥 전체를 끌어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에코프로가 이렇다 쳐요. 뭐 개별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자, 포스코 DX 차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뭐 퓨처엠 차트 다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이 전체로 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애들 자체가요. 흐름 자체가 별로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뭐예요? 잘 아시죠? 이때 4월 초에 에코프로 애들이 신나 있었고 그다음 바로 포스코 그룹 애들이 신났었잖아요. 사람이 와장창 엄청나게 몰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자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다른 종목들이 좀 아직 살아 있기는 해요. 뭐 에코프로 라인이랑 다르긴 하지만 우선은 외인이든 기관이든 시장의 관심 자체는 끊겨버렸다.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다 정리해가지고 뭘 기다릴까? 외인들 지금 수익 잔뜩 내고 에코프로로 수익 잔뜩 벌고 뭐 기다릴까요? 예, 잠깐 쉬면서 5월달 주식시장 떠나라 쉬면서 부채 한도 협상의 이슈가 어떻게든 마무리되는지 체크하고 들어간다고요. 굉장히 좋은 시장,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고요. 2020년 코로나 때 빠졌던 것처럼 그때부터 주가가 지수가 날아갔던 것처럼 그런 시장이 다시 올 수가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자동차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자동차가 근데 참 문제예요. 자동차가. 뭐가 문제냐면 너무 잘 가고 있어. 수급상 한번 체크할게요. 얘는 딴 거 볼 거 없고 오늘 제가 못 봤었는데 외인 매도가 나왔네요. 제가 수요일 날 이제 강의 녹화를 항상 어제 하는데 토요일 날 이제 그 수요일마다 강의 녹화가 나가요. 오늘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 딴 것보다도 현대도 기아도 그렇지만은 외인 매도가 나가기 시작하면은 제가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한번 먼저 드렸고요. 방송 나가는 시간상으로 오늘이 더 먼저긴 하네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외인, 특히나 외인이 매도가 나가는 포인트를 집중하셔야 돼요. 현대든 기아든. 현대차 기준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10만 주 말씀드립니다. 현대도 많이 들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외인이 10만 주 이상 매도가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네. 왜 외인이 매도를 할까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거든. 딱 봤을 때도 부채 한도 협상 만약에 질질 끌 거 뻔하게 보이지 않나요? 기대를 갖지 마세요. 빨리 해결이 되면 그거는 그나마 아이고 다행이긴 하지만 주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추구하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내 현금 자체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하는 게 주식이에요. 마이너스로 가서 반등을 줄 거라는 기대조차 좋아요. 그렇긴 한데 평균적으로 항상 지키셔야 될 건데 투자하고 있는 자산을 지키는 거를 항상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기회는 또 언제든 있잖아요. 꺼져버린 순간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기회는 언제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항상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잘 대응하셔서 특히나 수익 매매하실 때는 특히나 더더욱 그래요. 현대차 계속 갔죠? 아직까지 최근 들어 10만 주 이상 매도가 나온 적은 없어요. 주가 차트 보시면은 뭐 수급상의 공백 자체가 외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차트는 계속 가고 있어요. 정말 잘 가고 있어요. 다만 매도세가 나오는 순간 무너짐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폭은 사실 어떻게 갈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또 차트가 조금 약간 답답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2021년 이 박스권 자리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 자리가 있어요. 자, 현대차, 기아차, 대형주 2년, 3년, 4년, 5년 들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저때 당시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없을까요? 한 6개월 정도 저때 박스권 기고 있었는데 자, 그리고 요거 뚫고 갔어요. 아, 좋았어. 외인 입장에서 좋았어. 자, 근데 올라왔어. 저기까지 갔어. 예.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은 이제 이 부채한도 협상이랑 같이 엮어버리니까 골치 아프죠?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대화까지만 봐드리는데 딴 거 보지 마시고 외인 10만 주까지 한번 보세요. 특히나 요즘에 자동차주들 외인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만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이래저래 짧게나마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드렸지만은 사실 조금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일 거예요. 근데 준비는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잘못 준비했다가는 또 된통 또 대응도 못하고 하니까 오늘 부채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걱정인 게 금요일 날 저녁에 이게 미국에서 또 여야 합의를 본다고 뭐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또 그게 또 안 되면은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안 되면 협상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영향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시장이 사실 걱정이고요. 내일 시장은 사실 별다른 움직임 없을 거예요. 월요일이 문제예요. 그리고 또 6월 달은요 동시반기까지 있어. 아 스트레스 심합니다, 여러분. 이래저래 꼬여 있는 시장이니까 천천히 보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하게 준비해 주신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까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안내까지 드리고 넘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시간에 이 종목 상담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감을 안고 종목 상담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만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우리 반장님과 현실적인 조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뒷자리 083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태경산업 가지고 있습니다. 9,200원에 10% 들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태경산업, 오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8,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손실 중이셔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반장님께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죠. 반장님, 태경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하이만간 이슈로 해서 4월부터 이슈가 좀 돌았어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이슈가 좀 나왔는데 9,200원 매수가신 거 보니까 이제 뭐 추격 매수를 하셨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따라 들어가신 것 같긴 해요. 느낌상 떨어질 때는 아마 안 사셨을 거고 뭐 4월 19일이나 아니면은 뭐 언제 4월 19일에 사셨을 것 같긴 한데 그때 만약에 안 사셨다면은 솔직히 문제가 심각하긴 해요. 4월 19일 날에 살 수 있었고 5월 2일 날 그 가격 안 왔었고요. 5월 3일도 9,200원짜리가 없었어요. 그러면 4월 19일 날 샀어야 정상인데 안 샀다면은 솔직히 주식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떨어지는 칼날에 반등 나올 거라고 대응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자, 태경산업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지금 현재 시총으로 저평가돼 있는 게 맞아요. 맞는 종목이에요. 근데 단기 이 종목이 원래 주사업에 단기 이슈로 올려 쳐버렸잖아요. 그럼 급등할 때 무조건 팔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닥라인에서 다시 잡아야 되는데 회사가 사실 괜찮긴 해요. 저라면은 지금부터 하락 나오면은 담아보긴 하겠어요. 떨어지면 담아보긴 하겠는데 막 이게 뭐 크게 올라갈 거란 기대는 지금 우선은 급하게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현재 가격대에서는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니고요. 회사가 그래도 저평가돼 있으니까 아니고 바닥부터 해서 올려치게 되면서 매수가 이상으로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다? 급등의 급락이 나왔던 여기 급등의 급락. 약간 조금은 요날 급등한 거 대비해서 잠깐 분봉 한번 볼게요. 이게 5월 3일 날 분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털고 나갔나? 자, 잠깐 살펴보니까 좀 털고 나간 것 같은데 끝자락에 약간 애매한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추이상으로 보건데 우선은 지금은 사실 털 건 없고요. 반등 그림은 나와줘서 매수가 이상 올라오면 정리는 하세요. 네. 시간은 조금 바로 짧게 올라칠 수도 있어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반등 나올 수도 월요일에 반등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매수가는 정리하시고 이 위로는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원금 오면은 갈아타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경산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렸죠.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15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여긴 또 대장주를 사셨네요. 셀바스 AI 가지고 있습니다. 26,000원에 5% 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만 셀바스 AI도 급등세를 보인 뒤로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걷고 있는 종목이죠. 셀바스 AI 가지고 있으면 반장님 저희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네, 26,000원이요. 예. 이게 그 방송에서 어느 정도 수익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지는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불안하게. 네. 네, 알고 있긴 하지만 예. 개인적으로 저랑 만났으면은 혼이 나나요? 엄청 혼났어요. 예. 네, 그렇다고 꺼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저희 옷이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우선 26,000원짜리면 현실적으로 동아 아나운서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과거로 좀 회상을 해보면 급등한 뒤로 고점을 찍고 그래도 네. 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았나?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죠. 근데 항상 문제는 아마 26,000원대 사셨으면 요날일 가능성이 높아요. 급등 나왔던 때. 네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 보고 정리를 못 하시고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떨어지는 거를 이제 대응을 못 하시고 이제 떨어지고 나면은 항상 그제서야 이제 어떡하지 하시는데 그때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예, 그제 이제 돌아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갭이 많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면은 빠질 일밖에 없어요. AI 이슈가 좋습니다. 뭔가 이슈가 터져가지고 급반등이 나온다면 참 좋겠지만은 매수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가고도 더 가야 돼요. 네. 비중이 5%밖에 안 되시니까 개인적인 추천은 혹여나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그냥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원금이 오기를 바라시는 것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잘 공부했다 판단을 하시고 정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자체에 대해서는 이 산업의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 셀바스 AI 보내주신 매수가와 이 전략적인 포인트를 좀 봤을 땐 정리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도움 말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아니죠. 무려 2시간 동안 강의와 종목 이야기 또 이슈까지 짚어주신 저희 김선윤 반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